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여기서 젓가락질 못한다고 고모님께 혼났다는 어떤 청년의 고민글을 읽고 저도 젓가락질로 맺힌 한을 풀었던 일이 생각나서 한번 글을 써봅니다. 일단 저는 시골에 사는 40대 아줌마예요. 이곳은 지역사회가 좁아 누군가 제 글을 알아볼 수도 있어 자세한 지역은 밝히지 않을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CC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학생이었죠.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은 남편이 얼마나 저에게 진심을 다하던지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귀게 되어 연애를 하다가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취업을 하고 돈을 모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결혼 자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시골 사시는 시부모님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시면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신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상견례 때 저희 신혼집을 저와 남편 직장 가까운 곳에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시부모님께서 서울 아파트 시세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시골 분들이 허세를 부리시고 싶으신가 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시골 땅 부자시더라고요. 그것도 그 지역 읍에서 최고 부자 정도로요. 헐 했어요. 저는 매번 남편을 농군의 자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저 순수하고 순정파였던 제 남편이 이런 부잣집 아들이었다니. 서른이 다 될 때까지도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지방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서울 사람들보다 경제력이 모자르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 덕분에 좋은 집에서 대출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둘을 낳고 맞벌이 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저희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고 남편은 외아들이라 주변에서 흔히 듣는 시월드의 만행들은 저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시골에 내려와서 살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항상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두 분이서 농사일을 힘겨워하셔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제안을 하시니 남편은 많이 우울해할 정도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말씀이 시댁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주겠다고 저희에게 부담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남편과 1년 정도 상의한 끝에 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면 아이를 남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자유롭고 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주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우겨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농사일이 힘들기만 한 줄 알았는데 역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 케어라는 정당한 농땡이 사유가 있어서 농땡이 피우며 농사짓는 시골 한학 10년 차입니다.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익과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지어 먹으라고 토지를 준 땅에서 받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시부모님은 읍내에 건물도 몇 개 있으셔서 그 건물들에서 나오는 월세와 찻길과 붙어있는 땅은 지목이 전이기는 하지만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세를 내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넉넉하게 살고 있어요. 그 월세가 나오는 건물과 땅 중에서 일부를 남편이 세를 받아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맞벌이 할 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답니다. 시부모님도 참 저를 딸처럼 예뻐하셔서 제가 매일 시부모님께 잔소리를 해도 그냥 웃으시며 알겠다고만 하셔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일도 하시고 아빠 차 트렁크에 과일이랑 야채, 그 시기에 수확한 농작물들을 한가득 싣고 가시면서 지인들에게 인심 쓸 수 있다고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남편의 큰 사촌형의 꼰대 같은 행동들이었어요. 시댁의 장손이라고 어른들이 많이 떠받들어서 키워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남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뭐랄까, 자부심에 비해서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분은 지금 내일 모레면 환갑일 정도로 저희 부부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젓가락질을 지적했던 분이시죠. 제가 밥 먹을 때 하는 젓가락질은 흔히 사람들이 정석이라고 알고 있는 젓가락질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다른 방식도 아니에요. 젓가락질 할 때 젓가락의 위쪽 부분이 벌어지게 잡잖아요. 저는 윗부분이 붙어 있고 아랫부분만 벌려서 음식을 집어서 먹거든요. 어렸을 때 친정아빠가 젓가락질에 대해 몇 번 지적한 적이 있긴 하지만 젓가락질 못한다고 저를 혼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촌 아주버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젓가락질 가지고 사람의 근본 어쩌고 하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신혼이었고 어릴 때라서 한마디도 못했었어요. 그 후에도 그 아주버님은 지방 경주사에서 만나면 제 젓가락질을 가지고 놀리듯이 말하기도 했고요. 아주버님 본인은 어렸을 때 젓가락질을 못해서 부모님께 혼나고 맞고 젓가락 뺏겨서 밥도 못 먹고 하면서 젓가락질을 배웠다는 자신의 젓가락질 인생 역전 스토리도 들려주고 그랬어요. 남편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지만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라 그 아주버님이 제 젓가락질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는데요. 젓가락질만 가지고 뭐라고 하면 덜 기분 상할 텐데 젓가락질로 시작해서 집안의 근본 뼈대 이런 것들까지 걸고 넘어지며 은근히 제 친정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나빴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도 몇 번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주버님의 아버님이신 큰아버님도 똑같았었다고 그냥 이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꼰대 아주버님의 아버님이신 큰아버님은 장남이라서 저희 아버님보다 할아버님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아주버님과 함께 그 재산들 다 팔아먹고 이제 논 몇 필지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시증조 할아버지 때 도지를 받으러 도는 것만도 1년이 걸려 바로 또 다음에 도지를 받기 시작했을 정도였대요. 시할아버님도 재산을 많이 팔아먹으셨다고 듣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큰아버님과 큰아주버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었는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큰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산도 많이 없애고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 큰아주버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사 안 지낼까봐 차례 제사를 지낼 때 저희 아버님이 큰동서 형님께 200만 원씩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큰아주버님은 항상 제사, 집안, 근본 이런 걸로 자부심과 허세를 부리니 제가 젓가락질 지적받은 것이 더 기분이 나빴답니다. 큰아주버님은 아들이 둘이세요. 몇 년 전에 2년 차이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 조카 며느리들이 인사를 왔을 때 제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조카 며느리가 인사 왔을 때 보니 젓가락질을 정석대로 안 하더라고요. 손으로 젓가락을 움켜쥐듯이 쥐고 젓가락질을 하더군요. 제가 속으로 신받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둘째 조카 며느리가 인사를 왔는데 젓가락질을 저와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재작년 추석이 결전의 그날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어머님과 큰아주버님 집에 가서 차례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카 며느리들도 와서 함께 수다를 떨며 차례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다 하고 조카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가서 커피를 한 잔씩 사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큰 상을 펴고 다 같이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큰아주버님이 또 저에게 젓가락질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질로 시작해서 또 그놈의 집안 근본 뼈대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죠. 이때 일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지난 일이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버님, 젓가락질 가지고 그만 얘기하세요. 저희 집안 무시하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주버님이 그럼 젓가락질을 재수씨가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대로인 걸 보면 재수씨 참 고집도 세시네요. 제가 작은아버지였으면 며느리 젓가락질부터 제대로 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렇게 집안 따지시는 아주버님 며느리들은 저보다 젓가락질을 더 이상하게 하던데요. 정작 아주버님은 아드님들 결혼시킬 때 며느리들 집안은 안 보고 결혼시켰나 봐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급 당황한 아주버님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갑자기 형님한테 여보, 갈비 좀 더 가져와. 이렇게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 며느리들도 인사 왔을 때 결혼 반대 많이 하셨겠어요. 그쵸? 그런데도 아주버님이 며느리로 받아줬으니까 우리 조카 며느리들은 아주버님한테 정말 고마워하고 잘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큰성, 우리 와이프 젓가락질 갖고 맨날 뭐라고 하더니 큰성은 며느리가 둘 다 젓가락질을 못하네? 이러는 거 있죠? 그랬더니 형님이, 이가 재수 씨한테 늙은이 같은 소리 하더니 그대로 돌려봤네. 어디 당신도 말 좀 해보시지 왜 입 다물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는지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밥만 먹더라고요. 행여나 읽으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이 얘기들은 조카 며느리들 안 듣는 상황에서 한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시원하던지, 그렇게 아주버님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난 후부터 아주버님은 제 젓가락질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명절에 제가 꼭 아주버님한테 얘기합니다. 아주버님, 아직도 며느리들 젓가락질 안 고쳤어요? 나도 그렇지만 쟤네들도 참 고집 세네. 이렇게요. 아주버님네는 재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시댁은 재산이 계속 늘어서 아주버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점도 아주버님이 저에게 젓가락질을 트집 잡는 이유들 중 하나인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말 듣기 싫다고 했을 때 그만했으면 저도 조카 며느리 들먹이거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게 나무란다고 저에게 고집이 세네 어쩌네 하니깐 저도 가지고 있던 조카 며느리의 젓가락질 카드를 꺼낸 거죠. 조카 며느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지내고 있어요. 꼰대 같은 성격의 시아버님도 자기 며느리들은 예쁜가 보죠. 젓가락질 지적을 안 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아니면 아들 이혼당할까봐 며느리 무서워서 젓가락질 지적을 못하는 건가? 이렇게 저는 아주버님의 젓가락질 지적에 시원하게 반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아주버님이 제 젓가락질을 가지고 지적했을 때 바로 반발을 하지 않아서 조카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더 시원하게 반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시아주버님에게 며느리들 젓가락질 들먹이며 충분히 반격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할까요? 앞으로 제가 먼저 그 며느리들의 젓가락질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는 않겠지만 아주버님이 꼰대 같은 짓을 하면 저는 젓가락질 얘기를 꺼내서 아주버님 놀리려고요. 여러분들 그 기분 아시나요? 나한테 꼰대짓 하던 사람의 최대의 약점을 잡고 있는 기분이요. 시골 한학은 새벽에 농사일을 해야 해서 꿈나라로 갑니다. 제 얘기 재밌게 읽으셨으면 다행이겠어요? 감사합니다. 젓가락질 가지고 매번 지적을 하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댁의 장손 아주버님? 네, 장손 아주버님을 뭐 시원하게 응징을 한 것 같은 그런 사연인데요. 젓가락질이 중요한가요?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젓가락질을 못하면 거슬린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젓가락질을 못하는 거가 너무 보면은 보기 안 좋고 그 사람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 그것도 일종의 세뇌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런 것들이 내가 세뇌받고 자란 거를 갖다가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옛날 사연을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시골 사는 40대 아줌마예요. 현재는.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대. 근데 시골에서 유학 온 남편이 이제 남자가 대시를 한 거야. 아주 순정파에다가 순수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시골 분이라서 순수하지 않았을까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시골 사람이라고 순수한 거 아니에요. 그쵸? 아시죠? 네. 뭐 도시 사람이라고 대바라졌고 시골 사람이라고 순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고 어떤 삶을 살아왔냐, 어느 환경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순수한 사람이 이 순수한 남자가
진심을 다해서 이 쓰니님한테 자꾸 다가오길래 이제 사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골틱하고 애가 좀 그래 보여, 남자가. 그렇지만 순수한, 나를 향한 순수한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대접받고 살지 않을까? 사랑받고 살지 않을까? 이런 남자라면 내가 사랑하면서 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상견례 때 깜짝 놀랐대잖아요. 이 시부모님이랑, 친정 부모님이랑 만나서 상견례를 하는데, 회사 근처 서울에 있는 30평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해주겠다. 그래갖고, 어? 이분들이 그 서울의 아파트 시세를 모르시나? 이렇게 슬쩍 의심을 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시나?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분들이라서 모르시나?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일 정도로 땅 부자였던 거야. 시댁이. 너 로또 맞은 거지. 아이고, 뭐 저도 뭐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군대 있을 때 제가 저기 멀리에 있는 군대에 있었는데 너무 멀어서 제가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안 그러면 하루를 너무 다 버려야 되니까 기차랑 버스 뭐 이런 거랑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그렇게 뭐 그 비용 차이도 많이 나지 않고 그래갖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녔던 그러다가 이제 그 공항에서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난 아가씨와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뭐 이렇게 되다가 그 지역에 이제 뭐 산다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또 서울 남자라고 막 좀 혹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 서울 남자라서. 테레비에서 나오는 말 쓴다고. 그래갖고 좀 혹했나 봐요. 그래갖고 뭐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는 집이 농사를 짓는데 뭐 농사를 뭐 한 4만 7천 평 정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유 그렇게 넓은 땅을 농사를 지으면 힘드시겠다 부모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참 힘들게 사시면서 뭐 그러신가 보다 허름하게. 그렇게 순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고백만 받고 우물쭈물하다가 음, 인생 로또를 날려버렸네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뭐 돈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갖고, 이렇게 시댁에서 이 스니님한테 그걸 해주셔갖고, 신혼집을 해주셔갖고, 회사 잘 다니면서 맞벌이 하면서 잘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시부모님의 제안이 또 이 악마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지. 시골 내려와서 살면 안 되겠냐. 여기 내려와서 이 좀 재산 건사도 좀 하고, 너네가 관리도 좀 하고, 농사일 이거 도지 준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너네들이 좀, 어? 신경도 좀 써주고, 내가 그거 하기가 조금 버겁다. 이제 시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신에 여기에서 부담 주지 않겠다. 여기 내려와서 살면 아파트 따로 해주고 너희들은 우리 좀 신경만 써주라. 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살아보니까 이 스니님이 내려가서 살면서 따로 집을 해준다는 거를 스니님이 우겼다는 거예요. 나 그냥 시부모님이랑 모시고 살래요. 굳이 집 따로 해갖고 공과금 따로 내고 이런 거 아까워요. 하면서 그냥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뭐 여기서 나오는 월세는 너네가 받아. 그래갖고 너네 생활비 쓰고 뭐 요렇게 관리는 요런 거 해라. 뭐 그러면서 이제 했겠죠.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았어. 그랬는데 이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없었고 시부모님은 그랬는데 의외의 복병이 하나 있었어. 장손들 좀 그렇죠.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찬 장손들도 있고요. 장남이나 장손들. 아니면 동생들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자기 와이프에게 막 구박을 받는, 동생들한테 왜 자꾸 퍼주냐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네, 와이프의 이런 잔소리를 들으며 꿋꿋하게 동생들한테 퍼주면서 나중에 동생들한테 또 배신당하는, 네, 그런 장손들도 있고요. 주고받는 게 똑같이 그냥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장손이라는 무게감. 네,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면요, 제가 제 경험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둘째인데 우리 큰형은, 나는 우리 집에서 셋째 아들인데 우리 큰형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장남들은 확률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남들의 스타일이, 받을 건 다 내 거, 부모님 재산 있는 건 다 내 거, 그리고 너네들은 받을 게 없고 난 장남이니까, 그리고 도리는 같이 하자. 나는 도리하기가 갑자기 싫어졌어. 내가 여태까지 했으니까 이제 니네가 다 해. 가로 열고, 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손 뗄래? 가로 닫고. 그런 장남들이 좀 있죠. 네, 참.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집안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양, 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죽탱이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장남들이 좀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또 누굴 때리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또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죽탱이를 까고 싶은 때가 있어. 아시죠,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제 말에 아마 깊이, 급하게,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 장남이라는 사람이, 그 장손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할아버지, 아버지니까, 사촌 재수 씨한테, 그러니까 사촌 재수 씨한테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한다고 그걸 갖고 지적질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젓가락질을 지적을 한두 번을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이런 게 다 집안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재수 씨네 친정은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시켰어요?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가정교육까지 결부시킬 일이 되나 모르겠어요, 젓가락질이. 그렇게 마음이 들 수는 있어. 젓가락질을 저거를 똑바로 안 가르쳤다는 건 아이한테 신경을 안 썼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은 가질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막 겉으로 내뱉고 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집안, 뼈대, 뭐 가문, 뭐 이런 걸 갖고 결부를 시킨다는 건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젓가락질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정석이다. 젓가락질이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젓가락이 있으면 요렇게 잡는 방법이랑,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어렵네. 요렇게 잡는 방법이랑 뭐 이렇게 잡는 방법이랑,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하여튼 맞대. 뭐 이렇게 위에 거를 요렇게, 뭐 그런 게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위에가 벌어지고 그 모양새만 갖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양새를 안 갖추고 젓가락질을 하면, 너는 가정교육으로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니네 집안은 어쩌고 저쩌고, 젓가락질 좀 똑바로 하거라.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야. 근데 자기도 힘들었어, 그거를. 그렇게 익숙화시키기까지. 근데 그게 익숙화가 되고 나니까 이제 남들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눈에. 그래서 남들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런 거야. 그런 건데, 원래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젓가락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랬던 거는 우리나라 전통은 없었어요. 신기하죠? 사람들 젓가락질이 어쩌고 저쩌고, 너네 가정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이냐면 그게 일제강점기 시대의 문화인 거예요. 젓가락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야. 원래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젓가락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DJ DOC 노래처럼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그냥 서툴러도 밥 잘 먹으면 돼요. 이게 우리의 문화인 거예요. 진짜 문화는. 근데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런 일본의, 그러니까 일제잔재지, 그거를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배웠어.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조상의 조상님의 조상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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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서부터 조상님서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겠죠. 엄격한 젓가락질 그 교육 문화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문화래요. 일제시대 때 그게 자리가 잡힌 거야. 그런 건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뭐, 우리 전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전통적으로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댓글에 그런 것도 봤어요. 일본인이 쓴 글이래.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아빠, 젓가락질을 왜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네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의외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를 조금이라도 흠잡기 위해 노력하는 놈들이 많을 것이다. 그 놈들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맞는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래요.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 속으로 뭐 이렇게 거슬려. 그런 사람이 있고, 그걸 거슬리는 거를 겉으로 표현을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약간 그게 남의 약점을 봤을 때, 남이 나랑 다른 걸 봤을 때,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 그걸 떠들어 제끼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성향들이 보면은. 일종의 꼰대 같은? 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젓가락질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거 이유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수학을 잘하는데 그 사람은 수학을 못해. 그러면은 그거 갖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넌 어떻게 수학을 못하니?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걸 텐데, 그거를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그러고 과대망상을 하려고 그러고, 젓가락질을 못 배웠으니까 저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고 저 집안은 가정교육에 신경 쓰지 않는 집안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을 결정할 수가 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내용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어린 왕자라는 소설 아시죠? 그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사람은 오로지 가슴으로만 볼 수 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촌 아주버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젓가락질에 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막 말로 꼭 표현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면박을 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젓가락질은 이런데 뭐 다른 좋은 점이 있고 다른 장점이 있고, 이거는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죠. 가슴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을. 눈에 지금 딱 보이는 거는, 요 사람? 젓가락질 나랑 다르게 이상하게. 그것만 보이는 거야. 가슴으로 보는 거는, 그 사람을, 눈에 보이는 거는 젓가락질만을 못하는 것만 보이지만, 가슴으로 그 사람을 본다면 이 사람은 이런 게 장점이고 이런 게 장점이고. 아니, 아주버님 입장에서 자기 사촌동생, 자기랑 한참 나이 차이 나는 사촌동생, 그 나랑 세대가 다른 그 세대에서 서울 살던 아가씨가 이 시골에 내려와 갖고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그것만도 대단한 장점 아니에요? 내가 다 고맙겠네. 우리 작은아버지가, 작은어머니랑 이렇게 나랑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 작은아버지지만 뭐 어렸을 땐 뭐 삼촌 그러면서 뭐 개닥질도 하고 놀았겠지. 그런 작은아버지지만 그 작은아버지랑 작은어머니가 시골에서 그 큰 재산 관리하면서 힘들게 막 골아파가면서 살고 계시는데 뭐 세금도 내러 다녀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와중에 그 집 아들이 내려와서 살아. 아들은 내 조카는 내 작은아버지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집 며느리는 그게 아니거든. 서울에서만 살던 애야,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내려와서 내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를 시부모님이랍시고 모시고 살아. 착실하게 일도 하고 막 그래가면서 밭일도 하고. 시골에서 대학 나온 아이가 얼마 이뻐. 그런 걸 가슴으로 볼 줄 알아야죠. 이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근데 이 단점은 너무 장점이 큰 나머지 이 단점이 다 묻혀버려. 그것도 단점이 뭐 누군가에게 민폐를 주는 단점이라면 모르겠는데 젓가락질 못하는 거 그걸 갖고 단점 삼아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다가 이제 이 쓰니님이 드디어 발견을 한 게 있대요. 뭐냐면 아주버님 아들 둘이 결혼을 한다고 순차적으로 이제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쓰니님한테는 조카 며느리죠. 쓰니님 남편이 그러니까 당숙이고 당숙모겠네, 그 조카들한테. 근데 그 조카들한테 그 당질들이 데리고 왔어, 며느리감을. 조카 며느리들이 보니까 젓가락질을 다 못하는 거야. 이 쓰니님보다 더 이상하게. 쓰니님은 위에가 그냥 벌어지지 않게만 잡는데 그 며느리는 이렇게 움켜쥐듯이 잡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뭐 요렇게 갖고 젓가락을 요렇게 잡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움켜쥐듯이 잡고 젓가락질을 한대. 그거를 보고 속으로 아주 환호성을 질렀다 이거죠. 그래갖고 그 추석 때 또 이제 밥을 같이 먹다가 아주버님이 또 이 쓰니님한테 젓가락질 갖고 지적을 했대요. 그래갖고 쓰니님이 뭐 받아쳤다는 거야. 그만하시라고요, 아주버님.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또 꼰대 같은 소리를 이 작은 아주버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 쓰니님이 한 얘기가 집안 따지시는 아주버님 며느리들은 저보다 젓가락질을 더 이상하게 하던데요? 신났지. 정작 아주버님은 아드님들 결혼시킬 때 며느리들 집안은 안 보고 결혼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든 거죠, 아주버님이. 그러니까 그 젓가락질 못한다고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던 분이잖아, 당신이. 그런 사람인데 며느리들이 젓가락질 못하네? 그러면은 아주버님 이론대로라면은 며느리들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네. 안 좋은 집안이네. 집안 안 보고 결혼시키셨어요? 며느리들이 젓가락질 못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날렸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아주버님이 이렇게 며느리들을 받아준 거 보면은 아주버님이 참 마음씨가 넓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염장을 한 번 더 질러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버님이 젓가락질 가지고 쓰니님한테 지적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연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버님이 젓가락질 갖고 이 사촌 재수 씨를 막 트집을 잡은 거잖아. 근데 그 트집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집안 차이,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 뭐 그런 거 갖고 저 사람을 누르고 싶은데, 저 집안을 누르고 싶은데 누를 게 없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젓가락질인 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 큰아버님은 자기 시부모님보다 재산을 장남이라고 더 많이 받았는데 큰아들인 그 아주버님이랑 같이 큰아버님이 엄청 재산을 탕진하고 그 이후에 큰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주버님이 또 재산을 탕진하고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부모님도 가지고 계신 재산이 뭐
엄청 많은데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일 정도로, 응? 시골 동네에서 최고 부자도 엄청 부자예요, 여러분들. 뭐 서울 사시는 분들, 서울에서만 사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내 얘기했잖아, 그 47,000평 그 아가씨. 응? 사투리도 아따 오빠 막 이러면서 사투리도 얼마나 귀엽겠었는데. 근데 그런 부자인데, 그러면은 장남이라고, 그 큰아버님은 훨씬 더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거잖아.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할아버님 때 도지 받은 거, 그거 세 받으러 가려면은 1년 동안 내내 세 받다가 그 세 받는 거 다 끝나면 그 다음 연도 세를 또 받기 시작했다고. 어마어마하게 땅 부자였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 다 탕진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아주버님도 이제 얼마 재산이 남지도 않았는지 뭐 없는지 뭐 하여튼 그런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장손이니까 큰 소리는 치고 싶고, 그런데 자기가 내세울 건 없어.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어때요?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데 내 능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나를 높일 재간이 없어. 아무것도 갖다 댈 게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남을 깎아내려요. 트집을 잡아요. 그게 자격지심에서 온다는 거죠. 남 트집 잡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앞에서도 깎아내고 내리고 뒤에서도 깎아내리고, 이런 거죠. 앞에서 깎아내리고 뒤에서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맨날 만나기만 하면은 남 뒷담화야. 그리고 만만한 사람한테는 또 앞에서도 면박 주고 막 그래. 그랬는데 그 사람의 반전은 뭐냐면요, 누가 반발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또 꼼짝 못한다. 그럼 입 다물어 버려. 입은 왜 다물어? 그렇게 자신의 차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스니님이 그래서 결심을 하셨대요. 아주버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우리 집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며느리 젓가락질 그거 못하는 것 같고 물고 늘어지려고. 상대방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별 상관을 안 해.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아.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 아주버님은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개같이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죠. 네. 그럴 그만한 방법이 없죠. 그게 최고죠. 근데 그 방법을 앞으로도 한번 써보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재수 씨 예쁘지 않아? 내가 그 집안 큰형이면은 나는 내 사촌 재수 씨여도 난 너무 예쁠 것 같아, 진짜. 서울에서 괜찮은 집에서 자라서 괜찮은 대학 나오고, 내 사촌 동생이랑 결혼을 해갖고 내 작은아버지를 작은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내려왔어. 아이고 효부네, 아이고 착하네. 난 내가 없어도 용돈 주고 싶을 것 같아. 만나면 5만 원씩 그 정도 줄 수 있잖아요. 난 재수 씨가 더 예뻐.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엄마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그래서 그 조카들 안 주고 만나면 난 재수 씨한테 용돈 줄 것 같아요. 만나면 5만 원씩. 뭐 그 정도. 뭐 자주 안 만나야겠네. 그쵸?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되잖아. 매일 만나면 어떡해? 그러면 35, 월 150? 근데 월 수입이잖아. 여기 쓰니님이 참 잘하신 거는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젓가락질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게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젓가락질뿐만이 아니라 뭐 집안이 어쩌고저쩌고 뭐 내 집안을 갖고 뭐 얘기한 그런 거 같아서 나는 이게 마음이 불편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뭐 왜 그래요? 이러면서 언성 높여 싸우려고 뭐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거는 자신에게 나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딱 여기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물론 처음서부터 그런 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젓가락질을 지적하는 게 아니시고요. 젓가락질은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걸 갖고 젓가락질을 왜 자꾸 나를 갖고 지적을 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에 최대한 맞춰서 이 쓰니님이 그런 표현을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경계를 설정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에게 여기까지만 허락한다. 라는 거 미리 말해주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버님인데 또 장손이야. 근데다가 내 남편이랑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나. 뭐 그냥 거의 삼촌뻘이야. 집안 어른뻘이야.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막 들이대고 막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남들한테는 그럴 거 없잖아요. 그죠?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도 물론 나의 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장 상사라면 좀 경계를 이렇게 좀 유하게 만들어주고 그쵸? 나한테 밥 주는 사람한테는 또 그러면 안 돼. 경계를 명확하게 하면 또 그것도 안 돼. 그렇긴 한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서는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그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쓰니님께서는. 그리고 타이밍도 잘 잡은 것 같고요. 이제 조카 며느리들이 젓가락질 못하는 걸 딱 보고 아 요거다. 그래서 요 타이밍으로 딱 해갖고 요걸 가지고 요 타이밍에 요렇게 말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이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빗대어서 말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대놓고 그러면은 꼰대 같은 아주버님 난리 나요. 지 잘났다고. 장손이네 어쩌네. 뭐 장손이 벼슬이냐 이씨. 혹시 뭐 여기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장손 되시는 분이나 뭐 장손 며느리님, 집안의 맏며느님 이런 분들이 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일신사 왜 자꾸 장손을까? 뭐 장손한테 한 맺힌 거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말이 너무 뭐 거부감이 들으셨다면요. 죄송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제 친구들이 제 아는 뭐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대접은 받고 싶고 도리는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손, 장남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근데 막내 아들 철없다 그러고 외동아들이라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고 또 자기는 장남이라서 심지가 깊고 마음이 아주 깊고 막 그렇다고 떠들고 다닌다. 나 웃겨 죽겠어. 그래서 어쨌든 이 쓰니님은 상황을 대역전시키는데 성공을 하신 그런 아주 현명한 며느님이십니다. 그랬겠지. 서울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잘 배우고 자라서 대학도 잘 갔고 그리고 또 뭐 되바라지지 않게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서 유학을 온 순정파 남자를 만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리고 그 남자가 또 너무 순수한 모습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고 하니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돼서 알고 보니 그 남자가 로또였더라. 여기 글을 읽어보면 친정이 좀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 그쵸? 친정 부모님이 너 결혼할 때 내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겠다. 너희 시부모님이 집을 못 해준다 그러면 나라도 해주겠다라는 거 보면은 친정집도 이쓰니님도 유복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주버님 같은 경우는 뭔가 한 가지 뭐 젓가락질이라든가 그 사람의 뭐 어떤 습관이라던가 뭔가 한 가지가 거슬리면 그 사람을 전부 다 그냥 안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편협성이라고 하죠, 이런 게.
편협된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까고 낮추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본인도 알아야 돼. 그래서 멈춰야 돼. 근데 그럴 마음은 없겠죠, 물론. 자기만 잘났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언제 철들지는 모르겠어요. 일흔이 된다고? 여든이 된다고? 철이 든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남이라고? 넌 장남이니까. 이렇게 떠받들어져 키워진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그러면 자기가 사회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후배도 만나고 했을 텐데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거고 나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 떠받들어져 키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고민하기 싫으니까 몰라 나 대접해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이랑만 놀지 하다 보니까 늘 자기가 밥 사고 술 사야지만 약속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만 주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남들한테는 되게 철저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또 되게 관대해. 그거 반대로 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남들한테 관대해라 이건데 그걸 반대로 살아. 그러면서 자기는 뭐 잘못한 거 실수한 거는 아유 뭐 아주 관대하게 용서를 해. 근데 남들이 뭐 조금이라도 잘못해봐 그거 눈에 쌍심 찍히고 이러고 지켜보고 있다가 너 이런 거 있어 너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그런 거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건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에서 못 자라서 그런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뭐 갑자기 선비 노름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도 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네,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을 몇몇을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적당 거리를 두고 네, 그러다가 아니면 기회 봐서 꼭 그 사람이랑 나랑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라면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눈눈이 해주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눈눈이 했다가 또 큰일 난다. 그 사람 배고픔 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진흙탕 싸움 하자고 들면 또 그것도 또 골치 아프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를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조금 더 나은 길을 찾아서 인생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